되죠. 공감각. 그래서 여러분이 그 뭐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웨인촌이라는 시에 보면 분수처럼 흩어지는, 이건 정말 정석이에요, 정석. 푸른 종소리. 너무나 멋진 표현입니다. 왜 멋진 표현이냐면 원래 종소리는 청각이잖아요, 청각. 종소리라고 하는 것은 청각이죠. 청각인데 이걸 분수처럼이라고 이야기했거든. 분수처럼. 이거 시각이죠. 시각. 그럼 이게 시각의 청각화예요? 청각이 시각화예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 시각의 청각화라는 분이 되게 많은데 이 종소리가 원관념이에요. 종소리가. 종소리가 원관념이고 이 분수가 뭐예요? 이게 보조관념이죠. 보조관념. 그래서 이거는 뭐다? 청각의 시각화입니다. 시각의 청각화라는 분 제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야기. 아닙니다. 이 종소리라는 걸 분수로 표현했기 때문에 청각의 시각화. 그래서 이런 공감각적인 표현도 좋고, 예를 들어서 이제 시를 쓸 때는 이런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냇물이 흐른다. 우리가 당연히 이거는 스피드에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시에서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냇물이 뭐 가을이라고 칩시다. 가을을 노래한다. 이런 식으로 사물을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쓰시는 것이 상당히 좋다. 이런 게 좋고요. 또 이제 여러분이 시집을 읽어요. 시집을 이제 뭐 시 쓰시는 분 있잖아요. 시집을 읽으면서 뭘 쓰느냐? 시집을 읽으면 튀어오르겠죠. 어떤 생각이. 튀어오르는 생각. 어떤 시집을 읽었을 때. 이것을 시로 써도 되게 좋습니다. 시를 쓴다는 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내가 시를 써야지 라고 하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시집을 읽을 때 그 시집 속에 튀어오르는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시로 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것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를 쓸 때는 뭐 사과를 쓴다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써요? 사과니까 가을에 나. 사과는 빨강색이야. 또 사과는 뭐 새콤달콤해.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쓸 수도 물론 있어요. 이렇게 쓴다고 나쁜 건 아닌데 이것보다는 사과와 관련돼서 전혀 다른 어떤 그 생각들, 이런 것들 또는 그런 것을 시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와 전혀 동떨어진 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 과격한 과격한 비유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제 언어의 폭력적 결합이라고도 해요. 학문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것을 이렇게 쓰는 거. 저도 이제 시집에 이제 식물 교도소라고 이제 제가 시를 썼는데, 식물 교도소라는 시집을 냈는데 이번에 식물과 교도소는 연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두 개를 이제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언어의 폭력적 결합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과격한 비유라고도 합니다. 과격한 비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시를 쓰실 때는 그런 게 있고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건 실제 이야기인데 이건 정말 남대문이 불났잖아요. 남대문 알죠? 남대문이 화재로 이제 막 활활 타올랐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화재로 타올랐을 때 정말 많은 시인들이 시를 썼어요. 정말 많은 시인들이 시를 썼는데 대부분이 뭐 5천 년 뭐 역사가 다 파괴됐다 이런 식으로 시를 써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어떻게 써요? 마침내 그 나무 한 그루가 예를 들어서 항구를 떠났다. 뭐 이런 식으로 떠났다. 이렇게 써버리면 좀 다르잖아요. 남들이 쓰는 것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를 쓸 때는 약간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뭐 조선왕조 500년이 뭐 없어졌다라든가 뭐 서울이 뭐 어떻게 했다는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런 식으로 시를 쓰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낙엽이 떨어지잖아. 당연히 낙엽이 떨어지는 거 모를 수는 없죠. 낙엽이 떨어진다. 이렇게 쓰는 것도 물론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거보다는 뭐 이런 그가 신발을 갈아 신은 건 오후 3시였다. 뭐 이런 식으로 신발을 갈아 신는 걸로 쓰는 거예요. 신발을 갈아 신다. 사람처럼 써가지고. 이렇게 쓰면 이제 시가 훨씬 더 있어 보이죠. 그냥 쓰는 것보다 그렇게 쓰는 것이. 그러니까 시라는 게 참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필 같은 경우는 어떤 사실을 있는 대로 그냥 쓰면 되는데 시라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근이라는 유명한 그 시인이시죠. 이분이 이제 그 시를 쓴 것 이런 게 있어요. 가을에 대해서. 가을이 나를 가을에 대해서 어떻게 쓰냐면요. 유근 시인 유명하잖아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노래 원곡자잖아요. 넣고 말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잖아요. 가을이 나를 주머니 속에 꾸겨 넣고 말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를 쓰면 훨씬 더 멋지죠. 그러니까 뭐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온다 이렇게 쓰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쓰면 시가 훨씬 더 멋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뭐 종이컵이라는 것을 가지고 만약에 시를 쓴다 그러면 종이컵 우리는 대부분 종이컵만 보잖아요. 이렇게 종이컵을 가지고 시를 쓰면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뭐 당연히 이건 일회용이고 인스턴트고 뭐 자판기에서 나오고 이것까지는 누구나 다 알아요. 자판기 나오고 이런 거는 다 아는데 뭐 이런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오려면 뭐에서 나와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 수마트라 섬이죠. 수마트라 섬. 거기에서 이제 밀림에서 이제 뭐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이제 막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쓰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좀 더 그 종이만 쓰는 게 아니라 종이 이면에 있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약돌을 쓴다 그러면 조약돌만 쓰지 말고 이 조약돌이 뭐 반짝인다 이렇게 쓰지 말고 조약돌은 파도의 가르침을 배웠다. 파도의 가르침을 배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쓰면 훨씬 더 시가 좀 살아나는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쓸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 창작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4학년 1학기 때 가시면 시 창작론이라는 것을 배우실 거예요. 4학년 1학기 때인데 그러면 시 창작은 뭐냐? 시 창작은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모든 시는 객관적 상관물. 나중에 이제 여러분 현대 실론에서 배울 겁니다. 에 의해 운반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시는 내 마음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쓸 때 뭐 그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을 쓸 때 나는 정말 당신이 그립습니다. 뭐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갈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빌려와서 갈대 있잖아요. 갈대를 가지고 이렇게 빌려와서 쓴다든가 그러니까 갈대를 가지고 그대를 생각한다. 이렇게 쓰면 이제 시가 훨씬 더 있어 보이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서정시에 보면 나는 뭐 자나깨나 뭐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걸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약간 가지고 와서 뭔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고무장갑이 있다. 뭐 어느 산책길을 갔는데 고무장갑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구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고무장갑을 통해서 엄마를 생각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이제 고물조 판돈으로 선물했던 고무장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마를 생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것이 이제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거든요. 그게 이제 objective correlative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런 객관적 상관물을 가지고 이렇게 시를 쓰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장난을 가지고 이제 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는 리듬을 가지고 써야 돼. 리듬. 우리가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이런 거 있죠. 리듬. 아리랑 아라리 다 리듬 아닙니까? 날 좀 보소도 그렇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다 리듬이거든요. 또 노래에도 보면 루루루루가 계속 나오죠. 그런 것도 거거든요. 그런 리듬들도 이제 시에서는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제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뭘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라는 것은, 분위기가 있는 말이라고 했죠, 분위기. 그러니까 분위기가 있는 어떤 말들을 써야 되고, 그런 이야기 했었죠. 뭐 성찰하는 말이고,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 특히 이제 묘사하는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사하는 말이 뭐냐면, 묘사심상법이거든요. 묘사심상. 여러분 이제 시를 쓸 때 이런 시도 많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묘사심상법. 이런 것들도 쓰시면 시에서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시집을 낼 때
이상의 이상과 이상이라는 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말장난인데 이렇게 그 사람의 이상과 또 이상하전 시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비슷한 말이지만 기아가 기아를 달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기아가 기아에 허덕인다 이런 식으로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묘사적으로 쓰는 시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근데 시에서는 이제 지금부터가 정말 또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시는요 은유심상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은유심상법이 있어요. 은유심상법은 뭐냐면 사물을 사람처럼 쓰는 거예요. 사물을 사람처럼. 자, 그러면 은유심상법은 뭐가 있겠어요? 1인칭이 있겠고 2인칭이 있겠고 3인칭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은유심상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은유심상법. 그래서 1인칭 은유심상법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 뭔가를 표현할 때 나. 2인칭은 뭐겠어요? 너. 또는 이제 너희들도 되겠죠. 복수적으로 쓰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라고 쓰고 우리. 3인칭 뭐예요? 그녀, 그들.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3인칭 은유심상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시를 쓸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을 쓴다 그러면 물을 그녀로 보는 거예요. 그녀. 물이라고 쓰지 말고 그녀로 놓고 쓰는 거예요. 그게 3인칭이고 그다음에 1인칭도 이제 그걸 쓸 때 이제 그 사물인데 이걸 나라고 표현하는 거다. 그다음에 2인칭도 이 사물인데 이거를 뭘로 표현해? 너로 표현해. 그렇게 이제 쓰시면 상당히 또 시가 너를 표현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물과 사람의 이런 시를 쓸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사물의 특징과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이제 써야 되는데 공통점을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사물의 특징이 있고 여기에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교집합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통점이거든요. 공통점을 뽑아내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사물의 특징을 쓰면 안 돼요. 이게 사람의 특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물의 특징을 쓰지 말고 이것의 어떤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 1인칭 은유심상법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이기홍의 근엄한 모자라는 시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신춘문예에 당선된 작인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여러분 그냥 들어보세요. 오늘 예식장에 그를 데려가기로 합니다. 그는 내 가슴 속에 살면서도 맨 위에 올라가 군림하기를 좋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의 모자를 가지고 썼지만 그 모자를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1인칭 은유심상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 시집에서도 이런 1인칭, 2인칭, 3인칭 은유심상법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공통적인 공통 부분을 쓰는데 그 공통 부분이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이 좋다는 거고요. 2인칭도 마찬가지죠. 2인칭도 너라고 쓰는 거예요. 그걸 쓸 때 나라고 쓰는 게 아니라 너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쓰는 거. 이것이 이제 2인칭 은유심상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인칭 은유심상법 말 그대로 이제 그나 또는 그녀로 표현하는 거죠. 표현할 때 그라고 표현도 할 수 있고 그녀로 표현도 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3인칭 은유심상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거 자체를 쓸 때 이제 나라는 말 쓰지 말고 그녀라고 이렇게 쓰면 훨씬 더 그 또는 그녀라고 이렇게 쓰면 이 시가 좀 더 뭐랄까요? 의미가 일반적인 시보다는 좀 더 달라지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시를 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긍정의 나무라는 시를 하나 썼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양평에 가서 용문사에 갔는데 그 대웅전 앞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선생이 있었다. 근데 그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양평에 가는 용문사의 은행나무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가 뭐 서 있었다 천년 넘은 이렇게 쓰기보다는 이 은행나무를 그나 그녀로 이렇게 써버리면 훨씬 더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 시에서 3인칭 은유심상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인칭 은유심상법.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묘사심상법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묘사에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묘사심상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지만 그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달라라는 그
행운의 2달러 이걸 이제 시를 쓸 때 당신은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달라유 이렇게 제가 썼거든요. 이 달러인데 이제 충청도 방언을 가지고 이렇게 달라유라고 이렇게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유가 이제 너라는 뜻도 되지만 이 충청도 방언도 되잖아요. 그렇죠? 유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쓰는 묘사심상법의 시도 모든 시가 묘사심상법을 쓰면 좀 그렇지만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아까 관찰심상법과 성찰심상법 사물을 가지고 그 속에 이제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오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관찰심상법과 성찰심상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쓸 때 그 시를 통해서 어떤 그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깨닫는 것들을 시 속에다가 가져오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관찰심상법 또는 성찰심상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곳에 가서 그곳에서 뭔가를 깨달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관찰심상법이면서 성찰심상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시에서 제가 이제 해석을 한 시에서 보면 이제 뭐 그 마지막 연에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그 바다를 보면서 바다 깊숙이 잠수한 태양은 수평선 위로 머리를 조금씩 내밀고 있었다. 바다는 삶의 선문답을 던진 나에게 불린 문자 한 움큼을 따뜻하게 건네주고 있었다. 바다는 우리의 큰 스승이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를 썼는데, 그러니까 바다를 보고 그 바다를 통해서 내가 느끼는 관찰 이런 걸 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유와 패러디가 있는데 아까 인유는 이야기했죠. 인유는 옛날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죠? 이상국 시인의 우리 동네 황진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시를 보면 동네 마트 건너목도 시원찮은 골목에 진이가 장어집을 열었다. 진이가 누구겠어요? 황진이죠. 마를린 먼로 파마를 하고 거기서 저녁마다 나그네들을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황진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현대시에다가. 이런 것도 인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인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인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또 임진희 시인의 자목련이라는 시에도 보면 안산 반월에 황진이가 떴다. 자색 저고리에 받쳐 입은 흰색 속저고리, 외시벗은 고고한 발걸음, 동지 섣달 기나긴 밤 한월이 베어낸다. 이거 여러분 황진희 시조에 나오죠. 동짓달 기나긴 밤 하늘이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고운님 오신 밤이 얻은 구비구비 펴리라.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인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러디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흉내내는 말이에요. 흉내내는 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에서는 이제 끝에 어조라는 게 있어요. 어조. 예를 들어서 뭐뭐 일태 요로 끝난다든가 뭐뭐 한 내로 끝난다든가 시의 끝을 이렇게 뭔가의 어떤 그 말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투를 어떻게 내는 거예요? 뭐 또는 다로 뭐뭐 있었다 이렇게 다로 끝난다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그 뭡니까? 이런 게 어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제 어떻게 쓸지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서 이 어조를 쓰는데 이 어조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어조가 있어요. 뭐 남성적인 어조도 있고 회상적인 어조도 있고 뭐 독백적인 어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어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비유인데 비유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겠지만 직유법,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런 걸 쓴다든가 은유법, A는 B다, 뭐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걸 쓴다든가 그 다음에 반복법이 있어요. 반복법. 같은 말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법도 있습니다. 그 잔디 금잔디 뭐 이렇게 해서 잔디를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습니까? 김소월의 그 금잔디라는 시도 보면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래서 반복이라는 것도 시에서 상당히 또 중요한 특징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화법이라고 해서 어떤 동물들을 가지고 이제 쓰는 것이 또 중요해요. 동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부모님 이야기를 쓸 때 이제 참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썼거든요. 하나 쓰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우화법입니다. 동물들을 이제 의인화해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유법이 있어요. 대유법. 대유법은 이제 여러분 이제 공부해 보셨죠?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빵. 빵은 뭐예요? 그 제유법이거든. 제유법. 부분으로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 이게 제유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성은 예를 들어서 삼성은 방망이가 강하다. 그 다음에 SK는 마운드가 강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방망이는 뭐예요?
타자를 가리키고 마운드는 뭐예요? 투수를 가리키겠죠. 이런 것이 일종의 제휴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유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환유법입니다. 환유법.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고요.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환유법이죠. 예를 들어서 뭡니까? 임금의 자리, 왕좌 이러면 이게 이제 임금을 가리키잖아요. 권력자를 가리키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예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묘사심상법인데 이걸 희언법이라고 해서 희언법. 그 다음에 이걸 언어 유의법이라고 하고요. 유의법이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또 말놀이라고 하거든요. 말놀이, 말장난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물고 이를 잡는다. 눈에 눈이 들어가니 눈물인가 눈물인가. 뭐 예산을 가려면 예산을 잘 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놀이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징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상징. 상징하고 이제 상상하고 또 비슷한데 이 시 속에는 상징들이 이제 많이 들어있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뭡니까? 화이트 칼라는 지식인이고 비둘기는 평화고 또 까치는 반가운 손님이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상상심상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뭡니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 인간의 상상력. 여러분이 시를 쓰실 때 이런 상상시도 이렇게 쓰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전혀 잊지 않는 그런 시,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 것이 바로 상상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저도 이제 시에서 하나 이제 상상과 관련된 돌멩이를 막 이렇게 부딪히니까 막 옛날로 돌아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어떤 그 시를 여러분이 또 쓰시는 것도 상당히 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어떤 형태만 쓰시지 말고 여러분 이제 시를 쓰실 때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은유심상법, 은유심상법의 시라든가 또 이제 묘사라고 했죠. 묘사심상법, 그다음에 상상심상법 이런 것도 이제 쓰시면 좋겠고 또는 이제 객관적 상관물. 이 스토리를 이렇게 쓰거나 이럴 때는 그 스토리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쓰지 않습니까? 그냥 쓰지 말고 객관적 상관물, 사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밤이라는 시에서도 이제 이렇게 썼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잠자던 쌍둥이 삼형제. 그러니까 알밤이 보통 3개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이 익어가는 소리를 듣는데 응애 소리와 함께 세상 밖으로 나온다. 근데 탯줄을 자를 시간도 없이 그런데 탯줄이 뭐 실제로 없죠. 알밤 송이에. 근데 이제 알밤이 땅에 부딪혀서 떨어지는 걸 제가 이제 이렇게 썼거든요. 도치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썼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시를 쓸 때는 그냥 단순한 어떤 서정시 또 물론 나쁘진 않지만 서정시만 쓰면 이게 이제 시집을 받았을 때 좀 지루한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시집을 내거나 시를 쓰실 때는 다양한 형태, 다양한 그런 그 형태의 시를 써보시면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시조를 써도 되죠. 시조도 뭐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시를 쓸 때 이런 시조의 이야기도 좀 쓰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첫 줄은 신이 내려준다. 영감이라고 하잖아. 인스퍼레이션. 영감이라는 말도 쓰지만 결국은 시는 계속해서 뭘 해야 되냐면 쓰고 나도 태고를 해야 돼. 태고. 시가 좋은 거는 뭐냐면 미술 작품은 한번 그리면 태고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시는 어차피 자판을 가지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라는 것은 태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를 한번 쓰셨어도 또 다음에 보면 또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보면 또 달라져요. 시라는 것이. 그런 그 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서 시를 좀 쓰시면 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